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일요일 오후 1시 2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할 차례죠. 두 사람 사이에서 촉발된 잠깐만요. 두 사람 사이에서 촉발된 논쟁은 예상치 못하게 큰 여파를 불러일으켰는데 잉글랜드 학회와 독일 학회의 싸움으로 인해 양국 간의 학문적 교류가 중단되었다. 그래서 영국의 수학계는 얼마간 대륙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표절 문제를 명확히 한 현대인 논문 체계가 등장하게 된다. 미분의 발명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비교적 분명하지만 해석에서는 다소 의견이 갈린다. 뉴턴이 먼저 발견하기는 했지만 많은 수학자들의 견해는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각각 독립적으로 발명했으니 두 사람 모두 발명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미분법이 완전히 무에서 독자적으로 탄생한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 페르마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불완전한 방법을 연구한 적이 있고 뉴턴의 스승인 아이작 베로는 미적 분학의 기본 정리의 일반만된 형태를 증명했다. 당대엔 나름 싹이 틀만한 토양이 갖춰져 있던 셈이며 또 따라서 두 사람이 각자 독립적으로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상할 일은 아니다. 미분. 이것이 뉴턴이 먼저 만들어냈냐, 라이프니츠가 만들어냈느냐, 이것을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뉴턴 이전의 과학자가 미적 분학도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그랬단 얘기죠. 그러니까 뉴턴의 미분이 벌써 발명될 만한 그런 터전이 마련됐었다 이겁니다. 그런 토양이 미리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뉴턴이 미분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드는 거고, 역시 라이프니츠도 예전에 학자들로부터 미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이미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분과 미적분은 다른 좀 개념인 모양인데 학교에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현대의 미분은 거의 라이프니츠의 기호 방식을 따르고 있다. 뉴턴은 물리학자답게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을 연구하다가 라이프니츠는 기하학에서 접선을 연구하다가 각각 미분을 만들었다고 한다. 흔히 알려진 dy, dx 방식이 바로 라이프니츠 방식이고 뉴턴의 방식은 y처럼 함수 위에 점을 쓰는 방식이다. 흔히 말하는 닷 노테이션. 다만 fx라는 기호를 처음 쓴 것은 오일러이므로 뉴턴이 현대처럼 썼을 리는 없다. 고등학교에서 미분을 배워본 학생이라면 합성 함수의 미분을 할 때 라이프니츠와 그랑주 방식이 얼마나 편리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뉴턴 방식으로 쓴 공식을 볼 기회는 거의 없지만 외국, 특히 영국에서 쓴 미적분 체계는 간혹 나오고 물리학을 한다면 시간에 대해 미분한 양으로 다른 양을 미분해야 하는 경우처럼 역학 문제에서 시간에 대한 미분이 잔뜩 들어있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할 때 쓰는 양을 줄이려고 쓴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편분법과 최속 강화 곡선. 미분과 관련한 뉴턴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편분법이다. 짧게 요약하자면 방정식이 조건을 만족하는 변수를 구한다면 편분법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구한다. 좋은 예시가 바로 최속 강화 곡선 문제로 어느 고정된 두 지점을 연결된 궤도 위를 물체가 중력 가속도에 의해 이동할 때 가장 빨리 도착점에 도달하는 궤도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문제다.
쉽게 설명하자면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져 있을 때 가장 빨리 도착점에 도착하는 미끄럼틀 모양을 구하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이거는 정말 그 수학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뭐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턴은 이 문제를 하위 헌세의 법칙과 논증 기하학을 이용하여 답을 구했다. 당시 라이프니츠는 뉴턴과 미적분학 관련 논쟁이 있었고 요한 베르누이는 뉴턴을 시험해 보기 위할 겸 이 문제를 당시 유명한 수학자들에게 답을 구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뉴턴은 이런 의도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미적분학으로 풀지 않고 기하학적 기법으로 답을 구하였다. 이때 뉴턴은 익명으로 답을 제출했지만 풀이가 워낙 뛰어나고 독창적이라 이름이 저절로 밝혀졌다. 베르누이는 해답을 보자 발톱 자국을 보아하니 사자가 한 일이다 라고 평했을 정도이다. 변분법은 라그랑주 역학으로 이어지게 되며 라그랑주 역학은 해밀턴 역학을 거쳐 스웨덴거 방정식 양자 역학까지 이어지게 된다. 뭐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고 그래서 뭐 그냥 뭐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뭐 수학에 관해서 내가 전문적인 그런 건 없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뉴턴 랩슨 방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뉴턴 랩슨 방법이란 미적분학에서 함수의 근사값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 유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뉴턴이 구하는 미분법으로 수학사에서 뉴턴이 미적분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이유이다. 유율법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모든 그래프에서 완벽한 기울기를 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유율법을 통해 모든 그래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산 방법이 나옴으로써 미적분학도 시작되게 된다. 다만 유율법이 완벽하지만은 않았는데 제일 큰 문제점 하나가 바로 수학적이지 않은 표현이다. 영어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때에 따라 무시할 수 있고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0에 한없이 가까운 정도의 표현이 매우 자주 쓰이는데 정의 자체가 매우 애매할 뿐더러 수학적이지도 못하다 때문에 비판을 피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유율법이 등장한 덕에 미적분학의 기본 토대가 충실히 쌓여졌으며 현대에 다다르면서 미분과 적분을 매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 즉 유율법이 등장한 미적분학의 탄생에 제일 큰 영향을 줬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율법, 그다음에 논리학, 이 초상화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작 뉴턴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이작 뉴턴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입니다. 1689년 가장 잘 알려진 초상화 46살 때의 모습이다. 이게 46살 때의 이제 그 아이작 뉴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때 뭐 아이작 뉴턴이 살았을 때에도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초상화 기술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689년에서 1702년 초상화 모두 당대 유명 화가인 가프리 넬러 경이 그린 것이다. 연구에만 전념하였던 젊은 시절 때와 다르게 그는 말년에 많은 초상화를 남겼다. 사실 뉴턴 본인은 1689년에 그려진 초상화를 싫어했고 1712년의 초상화로 로마 시대의 귀족처럼 그려졌다면 좋아했다. 하지만 1689년작 초상화는 뉴턴이 천재적 이미지를 극대화한 모습 덕분에 그의 사후에 아이작 뉴턴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모습이 되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속이 뻥 뚫리는 탄산수입니다. 탄산수를 마셔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689년작 초상화는 뉴턴의 천재적 이미지를 극대화한 모습 덕분에 그의 사후에 아이작 뉴턴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모습이 되었다. 뉴턴이 장수한 인물임에도 이 초상화로 인해 젊은 모습이 더 각인된다. 젊은 시절의 상대성 이론을 정립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노년의 사진을 주로 찍은 까닭에 늙은 모습으로 각인되는 것과 대조된다. 1980년대 초반의 금성사 유인전기는 1702년작 초상화를 표지로 사용하여 뉴턴 하면 이 초상화를 떠올리는 사람도 많다. 이 초상화를 떠올리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앞서 본 초상화와는 다르게 약간 좀 다르게 보이죠.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1712년에 그려진 아이작 뉴턴의 초상화라는 겁니다. 뉴턴은 그의 물리학서적 프린키피아에서 중력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이 책에서 중력이 생기는 원인은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그 힘이 어떤 원인에 의해 생기는 것은 확실하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을 바탕으로는 중력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에 대한 아무런 가설도 세우지 않았다. 중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설명한 법칙들에 따라 작용하며 천체들이 모든 움직임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뉴턴이 남긴 이 서술은 그가 과학자로서 스스로를 지켜 세우거나 근거 없는 가설을 세우지 않고 본인의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연구들을 기준 삼아 활동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업적이 위대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작 뉴턴은 그야말로 참된 과학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내가 전번에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1600절) (1700년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중반기 정도 되는 시기에 벌써 이렇게 서양에서는 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미분 적분이 또 발명되었고, 발견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제 발명이라고 하는데, 작용과 반작용의 논리가 생겼고, 가속도라는 논리가 생겼고, 참 대단합니다. 그때 1700, 1600년대 그 조선은요, 이 성리학, 유교 성리학으로, 맨날 이거만 가지고 이제 말싸움을 하던, 이거만 가지고 당파싸움, 말싸움만 벌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 벌써 미적분 이론이 나오고, 작용과 반작용의 이론이 나오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서양 인종이 우월했다고 나는 생각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모로 독특한 행동으로 유명한데 학생 시절 돈이 없어 부유층 자제들이 뒤치다거리라며 동전 몇 잎을 모아 생활했다든가, 유약하고 소심했다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학창 시절에 자신을 괴롭혔던 동급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하는 강인한 면모도 있었고, 근육 사이를 탐험한답시고 바늘로 눈구멍과 눈알 사이를 깊숙이 찔렀다든가, 평생 연금술에 심취해 있었다는 일화부터 정말 특이한 일화가 많다. 이게 그 탄산 음료가 돼가지고 마시면 이렇게 트림이 나오고 속이 뻥 뚫린 그런 기분이 납니다. 이 트림이 많이 나오도록, 트림을 많이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이다인데, 당분이 제로입니다. 제로 사이다예요.
단맛이 나긴 하는데 당분은 제로다 그죠. 설탕이 안 들어간 거예요. 크롬웰이라는 이름을 가진 폭풍이 잉글랜드를 덮쳐서 큰 피해가 난 적이 있는데 고향에 있던 10대 후반 뉴턴이 살던 곳에서도 폭풍으로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 뉴턴은 바람이 부는 바깥으로 나와 널뛰기를 하면서 바람의 강도를 측정했다고. 이웃 사람들은 바람이 마구 부는데 홀로 널뛰기나 하고 미쳤나? 라며 어이없었던 일화도 있다. 밤하늘을 관측하려고 연에 등불을 달아 올렸다가 난데없이 밤중에 혜성이 떨어지는 문에 이웃들이 놀라 난리를 피웠다가 자세히 보고 혜성이 아니라 누가 연에 등불을 매달아 올리는 곳임을 알아차려 연을 날린 뉴턴은 호되게 혼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평생 동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밤하늘에 연에다가 이제 등불을 달아가지고 날렸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 연이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 같이 보였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하늘에서 웬 불이 떨어지니까 깜짝 놀라서 나와 봤더니 이 아이작 뉴턴이 그렇게 연에다 등불을 달아서 날렸더라. 이런 겁니다. 평생 동정이었다. 뉴턴의 임종을 지켰던 주치 리처드 미드가 후에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그가 자신이 임종 때에 자신은 동정이었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고 밝혔다. 1693년경 뉴턴이 그의 친구 철학자 존 로크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선생님께서 여자들과 그 밖의 수단으로 자신을 곤란한 일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생각에 그만 마음이 상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평생 동정이었다. 응? 동정이라는 게 뭡니까? 평생 장가를 안 갔다 이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평생 총각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도 이제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또 얘기가 너무 길어지겠어서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5천만이라고 한다잖아요. 한국이 2천만에서 3천만 그 정도의 인구가 유지돼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일자리가 없어요. 앞으로는 뭐 AI니 로봇이니 다 뺏어갑니다. 일자리를. 근데 사람이 뭘 먹고 살라고 자꾸 이 인구가 5천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주장은 그렇습니다. 2천만 원이나 3천만 그 정도만 유지해야 된다고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는요, 정말 시시한 이승열이가 같은 사람은 평생 총각으로 죽는 수밖에 없어요. 아이작 뉴턴은 그러기 이렇게 훌륭한 학자였는데도 결혼을 못했잖아요. 학자는 게 뭐겠습니까? 훌륭한 학문의 이론만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사회적으로 어떤 돈을 잘 버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우선 사람이 여자를 낚으려면 말이죠, 돈과 명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돈과 명예가 있어야만 여자를 낚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이승리가 여자들한테 프로포즈를 안 한다네. 지금 내가 나이가 70 가까이가 77순을 바라보는 때가 돼가지고 이제는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내가 프로포즈를 40대까지는 내가 프로포즈를 했었거든요. 프로포즈를 그렇게 했는데도 결혼을 못했다 이런 얘기요. 프로포즈를 안 받아줘요, 여자들이. 생각해보시오. 시시한 돈도 잘 못 버는 남자가 프로포즈 한다고 여자들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그러나, 차를 말이야, 허경영 씨가 탄다는 차, 롤스로이스라든가, 피르 무슨 거야? 난 이름도
브랜드도 잘 모르는데 뭐 벤츠 최고급을 탄다. 적어도 몇억 대가 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다면은 그런 남자가 프로포즈 한다면 대통령 오케이가 돼버리죠. 왜 여자들이 반대하겠어요? 능력 없는 남자는 아무리 프로포즈 해봐야 되지라는 거예요. 프로포즈가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들은 나보고 그래. 여자들한테 프로포즈를 해서 장가를 못 갔다네. 참 웃기고 있네. 내가 얼마나 여자들한테 프로포즈를 많이 했는 줄 아시오? 그렇게 프로포즈를 많이 했으나 한 번도 성사를 못 시켰다 이거예요. 여자들이 노하는데 뭐 노하면 그만이지. 싫다는 여자를 뭐 조선시대처럼 납치를 했다 살 거예요. 조선시대는 이 과부나 이런 여자들을 이 자루에, 긴 자루를 가지고 가서 자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다 둘러미고 이렇게 납치를 했다 살았다잖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가 누굴 납치한단 말입니까? 에? 싫다면 그만이지 어떻게 납치를 하나요? 에? 그래서 내가 프로포즈를 많이 했다는 거, 이 시간에 밝힙니다. 그래서 여기 동정이라는 건 그런 얘기예요. 아이작 뉴턴이 자기는 동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그게 뭐냐면은 나는 총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보다 연금술 성경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연구했다고 한다. 여러분들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주 머리 아픈 이런 이론, 머리 아픈 이론 두꺼운 책을 놓고 이렇게 이론만 몰두하는 남자는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그렇게 학문적인 연구를 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돈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죠. 부자가 아닌 환경에서 그렇게 연구만 몰두하는데 그렇게 머리 아픈 데다가 돈은 못 벌고, 이런 남자한테는 마음을 여질 않아요. 머리가 아프지 않고, 그야만 오빠는 강남 스타일을 이렇게 말춤을 추고 웃겨주고, 로스로이스를 타고, 몇 억짜리 차를 타고, 여자만 만나면 이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말춤을 추고 웃겨주고, 이런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골 아프게 이 책상 머리에 앉아서, 연구만 하고 돈은 못 벌고. 이게 인기 없는 사람이라. 근데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를 골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 교수직이라든가 이렇게 유명 대학의 교수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 머리가 아픈 연구를 하면 그래도 여자들한테는 인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교수도 아니면서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연구만 몰두하는 여자는, 교수도 아니면서 순수하게 연구에만 몰두하는 남자는 빵점이다, 이거야. 여러분들 재밌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연금술을 연구하고도 장수한 것은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연금술에서는 수은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시절에 물질의 특성을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냄새를 맡거나 직접 먹어보는 방식이 아니었다. 뉴턴은 특별한 부작용은 겪지 않았던 것 같지만 말년에 우울증에 걸린 것이 수은 중독 탓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이 시기는 사실상 연금술이 유행한 마지막 시기로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찰스 2세도 열심히 연구하다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말이 있다. 이 아이작 뉴턴은 말이죠. 이 아이작 뉴턴이 또 이 연금술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연금술을 연구하면서 이 수은을 많이 다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수은이 그 독성이 있는 중금속입니다. 수은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그 수은 중독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동양의 그 중국에 그 영생을 누렸던 진시황이잖아요. 진시황이 그 수은을 영생하는 물질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다루다가 이 진시황이 죽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명예혁명 짓고 대학 대표로 국회의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투표에는 빠짐없이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은 당시 속기록에 딱 하나만 있다고 한다. 거 바람 들어오니 창문 좀 닫아주시오. 참, 이 웃기는 얘기입니다. 명예혁명이라는 그 서양에 그게 있었는데, 명예혁명. 1688년에 일어난 잉글랜드 왕국의 역사적 사건. 의회가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그에 따른 메리 2세로 옹립한 사건이다. 하지만 메리 2세 본인의 역할은 크지 않았고 그녀의 남편 네덜란드 공화국의 통치자 오란예공 필름이 의회와 연합하여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윌리엄 3세로 즉위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잉글랜드 왕국에서 이제 벌어진 이런 사건이죠. 이게 하다가 또 다른, 그래서 명예혁명이라는 건 그 잉글랜드 왕국에서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168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이제 대학 대표로 국회의원직을 아이작 뉴턴이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국회에서 회의를 할 땐 그게 기록에 다 남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하는 발언 이런 것이 다 이제 속기록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웃기는 게 말이죠. 아이작 뉴턴이 했던 오직 한마디가 있는데 그 속기록에 이제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 바람 들어오니 창문 좀 닫아 주쇼. 이 얘기뿐이 한 게 없더라. 그런 거죠.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그는 고양이를 길렀는데 지나다니기 쉬우라고 문 아래 작은 여닫이 문을 하나 달아놓았다. 그런데 새끼를 낳으니까 옆에 작은 문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걸 본 친구가 어미가 문 연 거 그대로 따라가게 하면 되잖아 라고 하니까 당황했다는 일화. 응?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그 아이작 뉴턴이 참 천재적으로 굉장한 그 두뇌를 가졌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일화를 보면은 또 의외로 아둔했던 면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연구에 열중하는데 배가 고파 간식으로 달걀을 삶아서 먹으려고 주섬주섬 책상을 손으로 더듬어 보다가 손에 잡힌 대충 둥근 걸 펄펄 끓는 냄비에 넣고 나중에 달걀이 다 삶아졌나 하여 꺼내보니 달걀은 온데간데 없고 책상에 두었던 해중시계가 냄비에서 나오더라는 이야기도 있다. 달걀을 삶는다고 이제 뜨거운 물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달걀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해중시계를 집어넣더라 이겁니다. 그만큼 이제 연구에 열중했다는 거예요. 연구에 열중할 때는 다른 것도 잘 이렇게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작 뉴턴은 연구에 열중했다 이런 걸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패스트 치료를 연구하려고 두꺼비를 이용해서 약으로 만들려는 기록이 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가이드에 의하면 뉴턴이 방 창문 밖의 토양을 검사해 본 결과 수은을 비롯한 화학물질의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한다. 뉴턴이 장기간 꾸준히 미처리 화학물질을 창밖으로 투척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예상되는 원인은 게으름이라고 한다. 그 이름을 딴 단위로 힘의 단위인 뉴턴이 있다. 1kg의 물체를 1초에 1m로 가속시킬 때 드는 힘이 1N. 간단하게 느끼려면
100g짜리 물건을 들어 올렸을 때 손에 느껴진 힘이 약 1N이다. 1717년 조폐국장 재직 때 영국 은이 중국과의 차와 비단과 도자기로 교환되어 시중에 은이 부족해지자 금본위제를 주장하면서는 임의로 금과 은의 교환비를 1.1대 15로 정했다고 한다. 1717년에는 이제 영국의 조폐국장으로도 재직했었다. 이 말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그 녹화한 지가 31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자꾸 탁하고 침 내뱉고 이렇게 그런 장면을 보여서 참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개인적인 유튜브라 또 그렇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페스트가 런던에 퍼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피난하던 시기의 산책 중에 사고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여기에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 프린키피아 원문에 사고나무 언급이 있고 인생 말년에 떨어지는 사고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뉴턴 본인이 직접 언급한 바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론적 영감을 받았는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갈릴레오나 케플러 등의 다른 학자들의 연구를 접한 것이 중력의 발견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게 통설이다. 뭐 일설인데 그렇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생각해냈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는 얘기가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갈릴레오나 케플러 등의 다른 학자들을 이제 연구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중력의 발견에 결정적인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죠. 고향으로 돌아간 시기에는 오히려 케임브리지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해 중력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도 사과나무 언급이 프린키피아 원문에도 실려있고 사과나무 이야기를 뉴턴이 직접 말한 것도 사실이기도 해서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고가 떨어져서 뭐 중력을 생각해냈다. 이 얘기도 문헌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하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만 아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뉴턴의 전기 작가이자 동시대인이었던 윌리엄 스터 클리는 1726년 4월 15일에 뉴턴이 사과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뉴턴에 대한 그의 전기를 썼다. 또한 1727년에 뉴턴이 왕립학회장이었을 당시 부원장이었고 후에 원장이 된 마틴 포커스가 후에 전한 말을 토대로 하여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은 이에 대해 상당히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이 뉴턴의 전기를 쓴 전기 작가도 이런 걸 썼다는 겁니다.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뉴턴이 이제 중력을 생각하게 됐다. 이것도 그 전기 작가가 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볼테르가 사과 이야기로 뉴턴을 칭송한 것이 널리 퍼지면서 일종의 전설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볼테르가 영국 유학을 갔을 때 뉴턴의 진료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과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볼테르는 당대 가장 유명한 계몽 사상가이자 작가였는데 볼테르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신의 책에 거듭 소개함으로써 사과 일화는 순식간에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고 뉴턴을 대표하는 일화로 등극했던 것. 사과 이야기가 진짜든지 사실이든 아니면 뉴턴이 말년에 창작해낸 이야기든 간에 만유인력과 사과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져서 이제는 진위 여부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긴 했다.
심지어 그의 모친의 자택에 있던 사과나무를 여러 번 옮겨 심은 사과나무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증받아 심어져 있다. 국내에서만 11곳 이상에 심어졌으며 접목이므로 종자는 원본과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아이작 뉴턴의 어머니 집에서 이 어머니 집에 있던 사과나무를 우리나라로 가져가서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만도 아이작 뉴턴의 사과나무, 아이작 뉴턴의 어머니 집에 있던 사과나무가 우리나라에서도 11곳 이상에서 재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접목해서 했기 때문에 이 종자는 그 나무에서 열린 사과나 종자는 원본과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원본 나무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의 만유 인력을 생각해 해냈다는 그런 사과나무. 그것도 여전히 이제 아직도 그 종자가 아직도 살아남아서 사과로 열매를 맺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과학자뿐만이 아니고 또 신학자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들어가면 이렇게 참 많아집니다. 신학자이기도 했다. 근데 이 얘기는 조금 더 해도 되는데 지금 37분을 경과했거든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한 파트가 끝났고 또 새로운 파트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여기서 이제 끝맺고 이 신학자로서의 뉴턴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